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사실상 횡령하는 거죠. 이게 전세 사기에 활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갭 투자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꼴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그걸 알면서 눈 감아온 측면이 있겠네요.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3,000조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이재명 정부 때는 집값이 어떤 동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세라테입니다. 여러분들 집값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죠? 최근에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돼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부동산 114 창업자이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6.27 부동산 대책의 의미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강력한 네, 수요 억제책이라고 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도 이제 금융 대책으로만 발표를 한 거는 좀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네. 아마 현 정부가 주택 공약과 관련해서 뭐 신도시 정책이라든지 조세 이런 쪽은 이제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걸 제외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마 금융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금융 대책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DTI 규제나 뭐 지금 DSR 규제까지 네. 일정하게 뭐 비율로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아예 6억이라는 상한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고 또 동시에 이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도 네. 사실상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이제 네. 주택 매입도 사실상 이제 어렵게 만든 이제 그래서 아마 시장의 충격이 그런 수요 억제책의 한 부분으로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LTV랄지 DSR, DTI 이런 건 비싼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돈을 좀 많이 버는 연봉이 좀 센 이런 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얼마짜리 집을 사든지 간에 6억 이상은 대출을 못 받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처음 나온 거라고 그러던데 예. 왜 하필이면 6억이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보도자료를 봤는데 딱히 설명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은 이제 6억이라는 그 금액이 이제 원리금 상환으로 보면 뭐 금리 한 4%에 뭐 이자가 월 한 200 정도 되고 원금을 한 100 정도 하면 한 네. 300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하는 일반적인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6억이라는 거를. 그 네. 이상은 사실 하기 힘들지 않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담보대출 전체 중에 6억 이하가 아마 한 90%좀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위 과도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쪽에 좀 규제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만한 수준이 6억 정도군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상위 보입니다. 10% 정도의 사람들만 대출이 제한이 그렇습니다. 되는 이런 조치로 네, 볼 수 네, 있겠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대책이 흑수저랄지 중산층이랄지 이런 저소득층의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느냐,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꼭 볼 것만은 아니겠네요. 뭐 그렇게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후에 이제 본인의 지분을 마련을 해서 이제 집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좀 타격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 6억 정도의 대출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특히 포함된 대책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이랄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주는 정책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금 대출의 총량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줄였던데 이런
그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자금까지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 이런 데 보면은 DSR을 이제 지금 3단계를 7월 1일부터 했는데 네. 3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이제 너무 가계부채가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제약을 주기 위해서 가상금리 1.5%까지 하는 이제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했는데 뭐 그 부분에서 예외가 있었어요. 그게 정책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 자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측면에서는 정책 자금도 좀 제약을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이제 한국은행 제안이었고 네. 이번에 일부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향후에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정책 자금을 제한을 둘 건지 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저소득층까지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정책 당국은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국은행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고 네. 제가 한국은행 자료에 보니까 이제 한 1,900조 원 정도의 그렇죠. 가계신용이 있고 그중에 담보대출이 1,8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부 그 공식적인 제도권의 숫자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전세자금 부분이 전세금 대출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적인 대출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추정한 기관에 따라서 1,000조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1,000조를 지금 가계부채에 또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상위의 가계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인데 전세금을 넣어버리면은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세금 1,000조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3,000조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딱히 그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큰 금액이 되면서 이제 네. 통계로 보면 한 GDP의 150% 그러네요. GDP 뭐, 1.5배. 그 정도로 보는 거. 그렇군요. 네. 전세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여튼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온 이유는 서울의 강남 3구부터 시작돼서 뭐 마용성이라고 하는 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까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였을 텐데요. 네. 일단은 집값 상승세는 좀 꺾인 것 같더라고요.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집값 안정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은 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이 우리 사회에 그렇죠. 굉장한 그 빨리빨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비판도 많아요. 뭐 일주일마다 가격을 발표를 하니까 네. 어떤 나라도 일주일 만에 가격 발표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약간 내렸어요. 서울이. 그렇더라고요. 예, 내렸다는 말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된 건 아니고 0.43에서 0.4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거군요. 예. 일주일에 0.4면은 이게 한 달이면 거의 2%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연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 꺾였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비율 여기서도 약간 꺾였어요. 100은 넘었는데 조금 살려는 쪽이 좀 더 줄어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 네. 가장 많이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계약 건수가 줄었어요. 예, 그 전주에 비해서 3분의 2가 줄었어요. 말하자면 집을 산 사람들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계약을 하는 사람이 확 네. 줄어들었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대출 총액도 2분의 1로 줄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철회가 많았어요. 네. 뭐 당일 철회부터 시작해서 계약은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규제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계약을 취소한 거죠. 취소한 경우도 네. 꽤 많았던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은 역시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한 사람들은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력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정책이니까 우리가 그 정책의 내용을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결국은 DSR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규제하는 것은 이제 DTI도 사실은 2008년 이전에는 DTI라는 것도 없었고 그렇죠. 네. 예, 그냥 LTV 규제만 저희가 그랬었죠. 하고 아니면 이제 네. 결국 무슨 조세로 이제 했다가 DTI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소득 대비로 일정하게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해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이 가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이제 부채 종류가 늘어났죠. 그렇군요. DSR은 네네. 지금은 이제 모든 가계 그 부채를 다 포함을 신용대출까지 하는 다 겁니다. 포함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기타 네. 대출까지 해서 네. 다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거기다가 가산금리까지 해서 그 금리를 부담하지 않지만 역산을 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DSR 3단계가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 그 관리하는 가계부채 정책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고 뭐 그 부분이 이제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날 6월 27일 날 조치를 한 거죠. 네. 말하자면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관리, 주담대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한 2008년 그때부터 계속 그렇죠. 이루어져 온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LTV, 집값에 대해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DTI는 이제 소득 금액이 네, 얼마냐에 네, 따라서 네, 네,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네, 되느냐를 네, 보고 네, 네, 네. 대출을 제한을 하는 그런 문제였었고 이제는 6억이라는 그냥 캡을 씌워서 그 그렇죠. 이상은 얼마짜리 집을 주담대도 사든 아니고 전체 네. 다. 못 받아. 그 이상 6억 예, 이상 예, 못 예, 받아. 예. 지금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강도가 높은 대책들이 계속 있어져 왔던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고 보이죠. 네. 네. 앞으로 또 이런 6억 원 규제, 캡, 이 이외에 더 강력한 이런 가계부채 관리 대책 가능한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네. 아마 요번 대책을 세우면서 거의 이제 그런 걸 다 포함을 했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건데 남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우리 정책자금 대출. 이 정책자금이 우리가 전체 대출 금액의 한 20% 정도 됩니다. 전체 주담대. 예, 네. 그런 대출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왜 우리나라에 이게 많냐면 청약자 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규모가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금 중에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한 이제 저리 대출, 이제 그런 신혼부부나 뭐 신생아, 청년들 이런 대출을 해줬던 거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금리도 낮고 상대적으로 대출금이 컸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을 이제 요번에 이제 조금 한 1억 정도 낮추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그 부분이 또 논의의 어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럼 일단 어찌됐건 이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온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진보 정권이 꼭 들어서면 이 집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역시 집값은 또 계속 오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 때는 집값이 어떤 동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진보 정권 때 가격이 많이 오르던 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한 달 됐는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이걸 얘기하기는 저는 좀 네. 지나치다고 보이고 네. 또 사실은 지금 가격이 오르게 된 배경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지난 정부 때 공급 물량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윤 정부 처음 초기에 270만 플러스 알파라는 이제 역대 최고의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3년간 저희가 실제로 착공된 비율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엄청나게 사실 부족했고 네. 근데 이 부동산 특히 주택은 어떤 시차가 있냐면 인허가를 주고 나서도 한 3년 정도 지나야 실제 입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전 정부 3년 내내 공급 못한 거에 결국 공급 부족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대규모 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땅값도 비싸고
또 수요는 많고 이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라는 게 지금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공급이 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초에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했어요. 일시적으로 풀어줬었죠. 근데 이제 그게 소위 핀셋 규제라는 걸 한 건데 네. 뭐냐면 동 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동에만 딱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이제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해야 되겠구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가격이 폭등할 것 같으니까 다시 규제를 다시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핀셋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구 단위 규제를 한 거죠. 구 전체를 묶었죠. 강남 3구랑 뭐 네. 용산 이런 걸 묶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럼 당연히 풍선 효과라는 게 생기죠. 그 바깥쪽에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땅, 아파트나 이런 쪽에 수요자가 몰려든 거죠. 다른 쪽 아파트를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나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왜 가계부채 관리라고 이름이 붙었냐? 4월, 5월에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랬군요. 예,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평소에 그 대출되던 금액에 훨씬 많은 금액, 평소에 거래되던 물량에 훨씬 많은 물량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계부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네. 뭐 따라서 이게 뭐 진보 정권이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서울이라는 이 국지적인 이 시장의 수급과 거기서 이루어졌던 규제 해제와 신설 뭐 이런 과정 그런 데서 좀 혼선도 있었고 또 그만큼 이제 수요가 이 지역에 많다라는 것도 반증이 된 거죠. 결국 성급한 토제 해제로부터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게 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집값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당장은 하여튼 대출을 묶으니까 수요는 기본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면 거래 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통계로도 좀 나오고 있고요. 거래 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 집값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관망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은 될 거고 다만 이제 무슨 한 주의 변화를 네. 갖고 이거를 판단하긴 좀 이르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달의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PF 문제도 우리 건설 경기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PF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뭘 설명할 때 이제 뭐 K 뭐라는 게 굉장히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PF는 KPF라는 게 좋은 뭐 장점도 있었지만 사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어 왔죠. 네.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선분양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완공된 후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먼저 분양대금을 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디벨로퍼들도 사실 자기 자금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PF라는 표현 자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화해서 그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는 미래 자금을 사업성을 평가해서 대출을 하고 있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보증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종 보증이 있습니다. 시공사도 보증을 예, 해주고. 책임준공이라 그래서 뭐 건물을 완공해주는 보증도 있고 또 뭐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보증들 그리고 금융기관도 결국 보증을 보고 대출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PF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는 쪽이 그러면 자기 자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그렇죠.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보통 계약금 10%, 토지 대금의 10%만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토지 대금조차도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우리가 무슨 본 PF라고 말하는 이제
브릿지론, 브릿지론이라고 얘기하죠. 뭐 본 PF 이런 네. 것들로 해서 사실은 사업비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대출과 보증으로 하는 그렇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금 조달도 잘 되고 빨리빨리 사업이 되고 선분양이 완판되고 이러면 문제가 없이 끝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고금리가 됐다라든지 분양이 잘 안 됐다든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수습할 방법이 별로 없는 네. 거죠. 사업이 중단돼 버리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서로 관계돼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은 금융권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PF가 22년도 가을부터 문제가 터져서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PF를 좀 선진화해서 제도 운영을 바꿔라. 그럼 예컨대 사업자가 토지비 10%만 가져 사업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최소 20%는 가지고 시작해라라든지 네. 또 그런 보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업성의 기준에서 대출을 하고, 사실 대출하는 기관도 자기 책임하에 대출이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증을 믿고 그렇죠. 대출을 해주는 이 관행도 없어져야 하고, 그리고 선분양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후분양으로 지속적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오랜 관행이고 그렇게 그렇죠. 이루어진 상황에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번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이게 대출을 해도 괜찮은 사업인지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내릴 줄 알고 그런 판단을 기초로 해서 PF를 제공을 하고 이래야 이게 제대로 PF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해드리면 네. 전세 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음. 전세 대출을 하는 기관은 그 전세하는 집의 가치나 그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보증기관의 보증을 믿고 대출을 그렇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금융 관행 중에 굉장히 잘못된 그 부분이고, 이거는 PF뿐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많은 대출에서 사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책에 나온 것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갭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뭔지 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라고 할 때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세입자를 소유권을 이제 받는 쪽에서 그 세입자를 받거나 네. 또는 뭐 이전에 있던 세입자를 그대로 이렇게 승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에 보통 한 뭐 50에서 뭐 60, 뭐 서울은 좀 낮지만은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금을 한 40%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집을 살 수 있었죠. 네. 이제 근데 그럴 때 이 세입자가 전액 자기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세입자도 대부분 저리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네.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면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사용을 그렇습니다. 해서 자기 자본은 네. 조금만 덜 들여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해왔죠. 거군요. 예, 예. 말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돼버리는 제도예요.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 특히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거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한 갭 투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통계가 없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증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서울 지역은 다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실제 전세 대출이 몇 % 정도 이루어지냐. 네.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의 30에서 40%는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갭 투자라는 게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을 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결국은 정부도 그걸 알면서 눈 감아온 측면이 있겠네요. 뭐 눈 감아왔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부분을 네. 용인을 해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전세금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리를 좀 낮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건데 그게 알고 봤더니 갭 투자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꼴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진작에 좀 규제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결국 이런 6.27 대책이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그렇습니다.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전세가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 지역 중에는 네. 신규 입주 단지들이 있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은 이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이제 전세금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누가 본인 자금만 갖고 전세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불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입자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상당히 낮춰줘야 그렇겠죠. 들어오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입주 단지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고 걸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우리나라 다주택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실 개인들이 전세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건데 공급자 역할을 해왔죠. 예, 근데 이제 네. 그걸 전부 실거주로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 물건이 줄어들겠죠. 길게 보면 결국은 다 실거주로 전환을 하니까 뭐 그게 나쁜 현상은 아니지만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물건이 줄어드는 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현재도 사실은 전세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세가 줄어든 배경에는 전세 사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전세금을 이용해서 사실은 집값보다 훨씬 비싼 전세로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사실상 횡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새 이제 전세를 사실 구하기보다는 월세로 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로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비아파트에서는 이제 다시 월세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고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건 자체는 계속 줄어들어 왔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전세가가 좀 이 조치의 영향과 별개로 계속 상승세를 가져왔고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거비는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전환율이 좀 높은 편이죠. 전환율이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로는 한 4.6, 4.7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세 대출을 보통 한 3%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높은 상태에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보증부 월세 형태로 됐을 때 부담은 상당히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네. 이 전체 전세 월세 통합 지수나 이런 거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월세 전환율이 좀 높아서 월세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전세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 사금융으로 집을 사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런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성립됐던 가장 큰 배경은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임대인은 월세로 받으면 더 많은 수익이 나지만 집값이 오름으로써 그 충분히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전세를 줘왔던 것이고 현재까지 보면 매매가 상승이 정체되는 기간이 있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이 멈추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 상승률이 떨어지고 내지는 정체되는 상황들이 올 것이고 또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공급도 되고 뭐 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가격 상승이 과거만큼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임대인들도
굳이 이제 전세를 사실 줄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 월세를 있고, 선호하겠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경우는 저리로 대출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월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전세라는 것이.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같은 이제 전세 레버리지라는 이 고가 아파트의 이런 활용이 됐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네. 이게 현재로 보면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상당히 집을 살 수도 있고 소득이 높은 계층도 이 저리의 전세 대출을 활용하는 게 뭐 당연시되고 있고 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향후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 제도적으로도.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보증을 다 해놨거든요. 네, 네. 예, 뭐 전세 대출 보증도 있고 반환 그렇죠. 보증도 있고 네. 다 그 일종의 서민 정책으로 생각하고 한 건데 이게 진정한 서민 정책인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세 제도가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계기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우리가 크게 봐서 네. IMF 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전세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옛날에 금융기관들 다 전세로 들어가 있었고 강남에 있는 많은 이제 건물들이 전세로 이제 그렇군요. 예,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청구 월세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IMF 터지면서 소유주가 다 바뀌었습니다. 네. 개인에서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기업. 외국 자본으로 바뀌었고 연기금. 그러면서 그쪽에서 그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월세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상업용 건물에서는 예, 전세가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비아파트에도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 없었는데 이게 아파트 쪽 전세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비아파트의 오피스텔이나 연립에 전세가 생겨났고 이게 전세 사기에 활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전세가 횡행하니까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월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전세는 아파트 전세만 남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아파트 전세는 사실은 상위 그룹의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구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데 집을 안 사고 그냥 그렇죠. 전세를 사는 거죠. 전세를 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어줘야 할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그런 주거 안정 차원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이 전세 제도가 앞으로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제 월세 위주로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이제 월세 위주로 가게 될 텐데 월세 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월세 부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저소득층 그렇죠. 중산층이 많지 네, 않겠습니까? 네, 금리의 네.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6.27 대책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집값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주택을 사려는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정책이 충격을 준 부분은 있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상위 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 사실은 상당수의 이런 실수요자를 타겟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정책이라는 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과열되면 좀 낮춰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사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집의 구성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거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적정한 규모, 입지,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그 꾸준하게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정책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다시 이건 못해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지나친 얘기일 수 있다고 네. 보이고 오히려 그런 좀
그 가계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거에 맞는 어떤 내 집 마련의 수단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학과 이상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와 집값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